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가연구소 최고 과학자들과 함께하는 과학 토크쇼 UST 펀 사이언스. 저는 진행을 맡은 U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손미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UST 한국천문연구원 스쿨 박사과정으로 재학하게 된 이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달에 우주인이 첫 발걸음을 내디딘 지 50년이 넘게 흘렀는데요. 그동안 달 탐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달 탐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과학자를 모셨습니다. UST 한국천문연구원 스쿨에서 우주 탐사용 탑재체를 개발하고 계신 이덕행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UST 한국천문연구원 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과학 탑재체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덕행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2022년에 누리호가 발사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우주 연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직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사실 우주라는 곳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반짝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집중됐다가 또 잊혀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누리를 중심으로 과학 연구를, 특히 달과 행성 탐사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달 탐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구상되고 있다고 하던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누리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달 탐사의 최신 트렌드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달 탐사 관련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 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폴로라는 세 글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곧 달 탐사하면 다음에 5글자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바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로의 동생이죠. 네, 누이 동생이죠. 아르테미스는 아폴로 시즌 2인데요. 계획대로라면 27년에 우주인이 달의 남극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 번 다녀온 달에 또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유인 화성 탐사를 대비한 전초기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 번 달에 다녀오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달 우주 정거장 등 지속적인 달 탐사를 위한 거점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발사대, 우주 발사 시스템인 SLS 로켓, 그리고 우주인이 탑승하게 될 오리온 우주선, 달 궤도 우주 정거장인 게이트웨이, 그리고 유인 착륙선인 HLS, 휴먼 랜딩 시스템이죠. 그리고 유인 우주복으로 또 구성이 됩니다. 아르테미스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미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어요. 아르테미스 1호는 무인 우주선으로 시험 비행을 했고요. 2022년 11월 16일에 우주 발사 시스템 SLS 블록 1 로켓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미션 6째 날에 달의 최대 근접 거리에 도달한 다음에 오리온 우주선과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발사 26일 만에 태평양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오리온에 사람 대신 마네킹이 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네킹 이름이 달에 가는 마네킹이라 그래서 이름이 문을 붙여가지고 문네킹이에요. 그건 몰랐네요. 아르테미스 2호는 우주 발사 시스템 SLS를 이용한 두 번째 발사로 일정이 약간 미뤄져서 2026년 4월 이후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기대가 유독 높은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마네킹이 아닌 실제 우주인이 타고 갈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르테미스 2호는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달의 근접 비행해서 다시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획된 아르테미스 3호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백미인데요. 우주인 4명을 싣고 달의 남극에 착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달 표면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4호는 우주 비행사가 루나 게이트웨이 우주 정거장에 도킹해서 이동한 뒤에 달 표면에 착륙하는 임무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본격적인 심우주 탐사의 중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달에 착륙한 모습은 어떨까요? 보시는 그림은 아르테미스 3호에 사용될 스페이스 X의 HLS입니다.
반세기 만에 달 방문을 상상하는 이미지인데 아폴로 시대의 이미지와 비교해서 세월의 흐름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폴로 시대의 우주선과 스페이스X의 HLS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현대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더 세련된 건가? 멋있어졌나? 그 정도의 어떤 느낌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HLS가 상당히 멋있죠. 특히 기업이 만들어서 더 멋있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페이스X가.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초기부터 착륙선의 설계 목적이 좀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폴로 시대의 착륙선은 오로지 착륙에만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미적인 요소를 담을 여유가 없었죠. 네. 무조건 안정적인 착륙이 최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HLS를 만들게 되면서 공간도 넓어지고 적재도 훨씬 커졌고 착륙 안정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아폴로는 마지막 착륙 시점에 유인 우주인이 수동으로 착륙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컴퓨팅 파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두뇌가 훨씬 좋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돼서 착륙 지점과 그리고 지형 지물 파악 그리고 회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능 컴퓨터가 탑재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인은 달에서 어떤 임무를 하게 될까요? 착륙 지점이 달 남극이라는 점이 바로 힌트가 되겠습니다. 달 남극에는 영구 음영 지역 PSR이라 불리는 곳에 물이나 얼음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주인은 영구 음영 지역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다양한 탐사 장비들을 설치해서 달 표면의 지질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과학 실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에요. 또한 실험용 식물을 달 표면에서 재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유인 달 탐사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유는 바로 과학에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는 과학, 영감과 동기부여, 그리고 국가 전략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인데요. 앞서서 거액을 투자한 이유도 과학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는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사실 아폴로는 과학보다는 소련과의 정치적 경쟁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중의 열기도 금방 식었습니다. 결국 아폴로는 17호를 마지막으로 달 탐사를 조기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몇십 년간의 유인 달 탐사는 우주 탐사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탐사가 과학적 가치와 인류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해야 대중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생명의 기원, 그리고 지구와 태양계의 형성 원인, 그리고 미래의 자원 활용 가능성 등 인류의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주인은 대부분 군인과 파일럿 출신이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나사는 마지막 유인 착륙 임무가 되었었던 아폴로 17호에 처음으로 과학자 해리슨 슈미트 박사님을 동승시킵니다. 지질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면의 그림들이 바로 그 결과인데요. 왼쪽 그림이 해리슨이 그의 지질학적 전문성을 발휘해 아폴로 임무를 통틀어 처음으로 발견한 오렌지색 토양이에요. 달에서 고대 화산 활동이 있었던 흔적으로 밝혀진 거죠. 오른쪽 사진 역시 과학자 슈미트가 발견한 트레이시의 바위인데요. 슈미트와 동승했던 서넌이 가파른 경사면에 로버를 주차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언덕을 올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넌이 바위에 딸 트레이시의 이름을 떠올려서 트레이시 바위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이런 36억 년 이상이 된 달의 표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바위의 과학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과학적 발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목적에 들어가면 맨 앞에 과학적 발견을 위한 탐사를 한다 라는 문구를 가장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는 달 궤도선으로서 2022년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성공적으로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임무를 진행 중인 이 다누리는 달의 북극과 남극 상공 100km를 통과하는 원궤도를 하루 약 12번씩 혹은 13번씩 돌면서 달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에는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렸는데요. 6개 가운데 4개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과학 탑재체이고 1개는 심우주 통신 기술 검증 탑재체, 그리고 나머지 1개는 나사가 지원한 탑재체입니다. 이 과학 장비들은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를 관측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세계 최초로 달 전체의 편광 지도를 작성하는 광시야 편광 카메라, 달 표면 자원 지도를 작성하는 감마선 분광기, 달 주변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기장 측정기, 달의 영구명 지역을 관측하는 섀도우 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LPS, 저희는 클립스라고 부릅니다. 클립스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르테미스 계획의 하위 프로그램인데요. 클립스는 각종 탑재체가 실린 무인 착륙선을 달로 보내서 과학 정보를 수집하고 유인 우주인 착륙을 돕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속한 천문연구원의 우주탐사 그룹은 경희대학교 그리고 세트랙아이와 함께 달 표면 우주 환경 모니터 루셈의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셈은 달 표면에서 전자와 양성자와 같은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돼요. 나사의 착륙선 발사 일정 지연 때문에 조금 연기되긴 했지만 약 1년 뒤쯤 라이너 감마라고 불리는 스월 지역에 착륙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천문연구원과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그리고 경희대가 함께 개발하여 다누리에 실린 광시야 편광 카메라 폴캠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에요. 달의 자기이상 지역으로 유명한 이 지역은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매우 평평한 지역입니다. 흑백의 꾸불꾸불한 띠 형태가 보이죠? 이 형태는 높이 차이에 의한 그림자 효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뚜렷한 성분의 차이도 없고요. 재미있는 점은 아직 아무도 왜 이런 독특한 모양이 달 표면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루셈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면 이 지역의 국소 자기장과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기 이상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 루셈이 최초로 가는 거죠? 네, 루셈을 포함한 IM-3 착륙선이 최초로 착륙하게 될 예정입니다. 루셈 외에도 아직 탑재 확정을 기다리는 3개의 달 표면용 클립스 탑재체들이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 토양 입자 카메라 그레인캠스, 그리고 달 표면 우주 방사성 측정기 LV-RAD, 달 표면 자기장 측정기 LS 매그는 현재 개발 중인데요. 달 표면 토양 입자 카메라 그레인캠스는 달 표터 먼지를 세계 최초로 마이크론 스케일의 3차원 영상으로 관측하는 서프캠과 역시 최초로 달 표면의 정전기 현상에 의한 부유 먼지를 관측하는 레브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 표면 우주 방사선 측정기 LV-RAD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중성자 분광 관측을 통해 달 표면 아래에 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 표면 자기장 측정기 LS 매그는 달 표면의 자기장을 측정해서 자력원 정보와 고대 다이나모에 대한 달 자기장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루셈 탑재체가 달에 잘 도착하게 되면은 달 표면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오는 2032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착륙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내에 달 표면 과학기술 임무 및 탑재체 개념 설계 연구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우리의 기술력으로 달에 착륙해서 임무를 수행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달 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화성에 가기 위한 전초 기지를 짓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달을 거쳐 가면 화성으로 가는 비용이 절감되는지 궁금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달에서 화성으로 가는 거리가 약 600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전초 기지를 짓고 달을 탐사하는 것이 과연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달에서 화성으로 가는 거리와 그리고 지구에서 직접 화성으로 가는 그 두 개의 거리 차이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럼 왜 달에서 가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중력에 있어요. 지구 중력이 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6배 정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직접 화성으로 갈 때 소모되는 연료량 대비 달에서 직접 화성으로 갈 때 소모되는 그 연료량이 훨씬 적게 됩니다. 무게가 절감이 되고요. 그 절감된 무게는 비용 측면으로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나 다른 필수적인 장비들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달 기지를 구축한 다음에 달에서 바로 화성으로 갈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하게 되죠. 띰틀 뛰기 전에 한번 밟는 그게 달이 그 역할을 딱 해주는. 뿐만 아니라 기술 검증을 위한 목적도 있을 거예요. 우주는 한번 발사되고 나면 유지 보수나 수리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증된 장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나 동일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 본 인증 경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달과 화성은 100% 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가까운 달에서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달 환경에서 먼저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달도 화성과 비슷하게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높은 온도 차이, 그리고 진공이라든가 뭐 먼지 환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에서도 장비들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면은 기술 검증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정된 기술을 가지고 화성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달 자원 이야기 하실 때 물, 얼음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자원을 채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달에서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의 극지방에 있는 얼음 형태의 물이 현재는 가장 각광받는 자원이 될 텐데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소는 수소 연료로도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물 외에도 여러 희토류 원소라든가, 그리고 달 표면에서 현지 자원을 활용해서 기지를 지을 수 있는 달표토, 레골리스라고 하는데 그런 흙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핵융합 기술이 지구에는 없지만 달에 훨씬 많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헬륨3 같은 에너지 자원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혹은 현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당장 처음 가는 거는 아마 달에 가서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비쌀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달에 장비를 가져가는 게 비싸다 할지라도 그 장비를 한번 가져다 놓으면 달에 있는 현지 자원과 에너지원을 써서 계속 구동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달 현지 활용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경제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대중의 지속적인 지지가 우주 탐사 지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인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일상과 먼 우주에 돈을 쓰는 게 과연 옳으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가치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세금으로 열심히 연구를 감사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현실 세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지구님 잘 아시겠지만 우주의 기술들은 지구로 스핀오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술이 와이파이인데요. 와이파이를 만들려고 하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블랙홀을 찾으려고 하다가 발전이 돼서 만들어진 게 와이파이거든요.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그렇고 우리 실생활에 결국은 다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나사도 매년 연말에 스핀오프 되는 기술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다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우주 기술들이 현재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강연에서 10년 동안의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향후 우리가 살아갈 앞날의 계획도 짜여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2035년도에는 화성 궤도선을, 그리고 2045년도에는 화성 착륙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장기적인 선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또 물론 정확한 일정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일을 조금 넓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주 탐사는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50년, 60년 혹은 70년 이렇게 이후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달은 이미 스스로 지속 가능한 기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나아가서 화성은 이미 유인 정착 기지도 완성이 돼서 자립적인 거주 환경이 시작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양계 멀리에 있는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 탐사도 활발히 진행될 거고,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얼음바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위성의 얼음바다 탐사나 생명체 탐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화성에 만약에 인류가 정착을 하게 되면 단순히 탐사의 영역을 넘어서 인류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시간차, 빛의 속도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화성까지 거리는 멀기 때문에 절대적인 통신 신호에 그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거리차나 시간차에 의한 독립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다행성 문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지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주적인 사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먼 미래의 우주 탐사는 기술적인 영역의 확장을 넘어서 인류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UST 펀 사이언스, 오늘은 아르테미스 계획과 우리나라 달 탐사의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